그럼 이제 1부에서 못다한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나머지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경품 추첨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의 경우 사전 질문응답과 함께 시작부터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실시간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부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혹시 갈까요? 네. 이게 최근 6년 동안의 졸업생 진로에 대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84%,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석사, 박사를 위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이제 기술고시를 친다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카이스트가 좀 연구에 치중한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석사를 살펴보면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연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진로를 대학원으로 더 진학을 하고요. 나머지 한 4명 정도가 회사나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사를 마치고 나서는 보시면은 굉장히 한 반 정도가 산업체, 반 정도가 이제 교육기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학계, 연구기관이 14%, 그리고 교육기관이 57%니까요. 합치면 거의 70%인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아카데미아로 가서 연구원으로서 혹은 뭐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좀 더 연구와 교육계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실제 인더스트리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취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건환과 함께하면 좋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있다면 각 트랙 교수님들께서 한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속 가능한 환경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 쪽을 공부하려면은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것을 알아야 돼요. 물리, 화학, 생물 할 거 없이 정책적으로도 또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오히려 그쪽에 커밋해버리면은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가, 학부 때 이제 그게 유일한 마지막 기회거든요. 대학원에 오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옛날에 학부 다닐 때 그 유기화학하고 생화학을 들었어요. 그 환경공학을 나중에 전공하기 위해서. 근데 대학원에 가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카이스트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서 학과 간의 이동이, 너는 왜 왔니? 뭐 그런 분위기를 쳐다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잘했던 기억이 없는 것 잘했던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 화학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아마도 생화학은 안 들었겠죠. 그건 생물학적 과목이니까. 화학을 만약 부전공을 했다면은. 근데 이제 건환과만, 그때 이제 지구환경 시스템 공학이라고 불렸는데 건환과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면은 공대 쪽 과목보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면은 이 자연과학 쪽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학이나 생물과 같은 데서 좀 더 자연과학 쪽에 치중을 해서 배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질리언트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복수 전공, 부전공을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건설 및 환경공학, 레질리언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태생부터가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이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 분야 또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분야, 뭐 이런 내용은 다 좋습니다. 뭐 전자과에서 센서나 새로운 로봇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 도시에 접목해 보겠다.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전자과도 좋고요. 또는 새로운 물질 아니면 기존의 물질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건설 재료로 활용되나 또는 어떻게 처리돼야 되나 이런 부분을 볼 때도 당연히 화공과 쪽도 추천하고요. 그래서 레질리언트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전공이라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스마트 어반 시스템 분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 도시를 이해하는 그 지식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그리고 이 도시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나 여러 지식들이 있으면 좋은데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 처리라든지 AI 정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전산학이라든지 실제 그쪽으로도 많이 저희 학생들도 실제 가서 과목들 수업을 하고 있고 수강을 하고 있고 또한 뭐 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 있는 경우는 뭐 전자나 기계과 쪽 관련된 수업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우리가 그런 뭐 어떤 도시의 모델을 만들고 교통의 어떤 최적화를 하고 하는데 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특히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에 갖는 그런 최적화 모델들 이런 것들 또한 같이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실제의 도시 공간 내에서 여러 요소들을 더 최적화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전공과 융합될 수 있군요. 교수님들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유튜브 댓글창으로 많이 올려주신 실시간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코로나로 가지 못했던 서머스쿨 해외 파견을 내년 여름에는 갈 수 있을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뭐 미국 쪽 버클리랑 그죠? 그리고 조지아텍 이렇게 미국은 좀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상황을 좀 봐서 학생들한테 공지를 해서 최대한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도 열려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2개의 학교 혹은 3개 뭐 약간 희망을 섞는다면 3개 학교 정도의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저 원래 올해 졸업하려고 했었는데 졸업을 좀 미뤄야 할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요즘 창업에 관련된 관심이 증가했는지 환경 분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도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현장 질문이라서 좀 어렵네요, 많이. 그렇죠. 환경하면은 좀 스타트업하고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환경공학 쪽으로 해서 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은 이렇게 오염물질 아주 독성이 심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오염돼 있으면 지하수 환경에 쓰거나 뭐 강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는 데 쓰거나 그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상장까지 간 기업들이 미국에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시대는 20세기가 아니잖아요. 21세기예요. 이미 웬만한 오염물질은 다 제거된 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IT 쪽하고 접합시켜서 환경적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가끔 이렇게 제가 논문을 써놓은 게 있는데 스타트업 분들한테 미국에서 이제 논문을 보내달라고 질문이 와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스마트 아그리컬처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클라이밋 스마트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추구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회사는. 근데 이제 제가 쓴 페이퍼에 이렇게 토양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봤다 하면서 저한테 논문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 말은 이제 그 기업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겠죠. 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일, 기후변화가 이제 심해지면은 CO2를 없애는 데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걸 이미 포착을 하고 사업을 연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실리콘밸리보다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을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만 들어드렸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메일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도시공학과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어떤 연구활동을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도시 분야의 김영철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가장 필요합니다. 일단은 교통에서 그 차량 이동하는 데이터도 초당 좀 이런 5분 단위로 생성이 돼서 실제로 교통이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떻게 흐름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걸 가지고 도시 활동을 또 같이 분석을 해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탄소 중립 도시로서 도시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과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건물에서 배출되는 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위성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함께 분석을 합니다. 실제 그것들을 물론 세부적으로 한 분야 있지만 이거를 도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실제 도시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는 거의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SNS 데이터도 막 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 연구도 앞으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아까 CE만의 URP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카이스트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URP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사실 두 가지 다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URP 지도도 해보고 C URP 지도를 둘 다 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C URP는 부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다.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필요한 제출해야 되는 것도 조금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과에서 진행되는 거를 조금 더 밀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URP 같은 경우는 여러 트랙도 있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거를 해서 필요한 교수님 찾는다면은 또 학과에서 하는 거는 진짜 좀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더 쉽게 더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적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번 봐볼까 하는데요. 학과 등록하면 정말 노트북 주시는 건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셨는데. 네, 진짜 대여, 그러니까 무상 대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학과 자산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등록만 하시면 졸업할 때까지 쓰시고 졸업할 때 반납만 까먹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조금 부서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학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시고 난 다음에 나 건설명령공학과 선택했다라고 뭐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좀 가지고 오시고 저희 학과로 또 그 정보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조해서 확인되면 바로 올해 내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